고통스러운 노화와 만성질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마인드셋과 접근법만 바꾸면, 적절한 전략과 전술만 쓰면 가능하다. 신체, 인지, 정서 건강 악화를 늦추고 막고 심지어 되돌리기까지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오래 사는 법을 넘어 만성질환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는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의 질병 해방입니다. 질병 해방은 뉴욕타임스,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35개국 출간, 1년 만에 150만 부 돌파 등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응이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장수가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사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을까요? 장수의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피터 아티아 박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온갖 만성질환과 노화를 늦추고 막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으며 수십 년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인드셋과 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존 현대의학인 의학 2.0은 질병 진단 후 사후 대처라는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의료체계를 버리고 대신에 병에 걸리기 전에 최대한 일찍 예방에 나서는 사전 대응의학인 의학 3.0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학 2.0은 급성질환이나 부상에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만성질환 대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질환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느린 죽음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느린 죽음은 사고사와 같은 갑작스런 빠른 죽음이 아닌 암이나 각종 질병을 앓으며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의 질병 예방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기나긴 게임. 느린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로 일할 때 나는 죽음이 두 가지 속도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다. 볼티모어의 구도심 지역에서는 빠른 죽음이 거리를 지배했다. 총, 칼,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그런 죽음을 불러왔다. 좀 삐딱하게 들리겠지만 그 도시의 폭력은 그곳 병원 전공의 과정의 한 특징이 되었다. 내가 존스 홉킨스 병원을 택한 것은 그곳의 간암과 최장암 외과가 뛰어나서였다. 그렇지만 주로 총알을 맞거나 칼에 찔려서 관통상을 입은 환자가 하루에 평균 10명 이상 병원으로 온다는 사실 자체는 동료들과 내게 외상 입은 몸을 수술하는 실력을 갈고 닦을 기회가 충분히 많다는 의미였다. 그런 환자는 젊고 가난한 흑인 남성이 많았다. 야간에는 외상 환자가 주류였지만 낮에는 혈관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 특히 암 환자가 다수였다. 이런 환자들의 상처는 느리게 성장하는, 발견되지 않은 채 오래 자란 종양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부자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있었다. 암은 누가 얼마나 부자인지 관심 없다. 의사가 누구인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암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를 더욱더 괴롭힌 것은 이런 느린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내가 다루려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실은 정반대다. 장수란 무엇인가? 건강수명의 중요성 이해하기. 의사로서 나는 장수를 연구한다. 문제는 내가 장수라는 단어를 혐오하는 쪽이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더 오래 살게 해주는 만병통치 비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들과 돌팔이들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가망이 없을 만치 오염되어 왔다. 나는 그런 이들과 얽히고 싶지 않으며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수수께끼였던 이 문제의 쉬운 답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하지 않다. 장수가 단순한 문제라면 이 책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장수가 무엇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부터 해보자. 장수는 영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몇몇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추종자들에게 을에 약속하는 것처럼 120세나 150세까지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20억 년에 걸친 진화 역사를 되돌려서 우리를 시간의 화살로부터 해방시킬 중대한 돌파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은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삶은 일반 통행로다. 게다가 장수는 단지 천천히 시들어가면서 생일을 점점 더 많이 챙기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리스 신화의 티토노스가 바로 이런 불운한 일을 겪었다. 그는 신에게 영원한 삶을 달라고 요청했다. 기쁘게도 신은 그가 바라는 대로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젊음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의 몸은 계속 썩어갔다. 내 환자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이 점을 이해한다. 처음 나를 보러 올 때 그들은 대개 장수가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더 오래 질질 끄는 것을 의미한다면 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부모나 조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살아있지만 움직이기 힘들 만치 노쇠하거나 치매에 걸린 채로. 그들은 그런 늙고 병든 모습을 결코 재현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느린 원인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베이스 점프, 모터사이클 경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운전하기 같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 기사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바로 심장병, 암, 신경퇴행성 질환, 이형 당뇨병이다. 내 기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창백한 말을 타고 등장한다는 기사들이다. 장수를 달성하려면, 다시 말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면 우리는 이 느린 죽음의 원인들을 이해하고 직시해야 한다. 장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뜻하는 실제 수명, 생물학적 수명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는 얼마나 잘 사는가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이다. 이를 건강 수명이라고 한다. 티토노스가 신에게 요청할 때 깜빡했던 그것이다. 건강 수명은 대개 장애나 질병 없이 지내는 삶의 기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정의가 너무 단순하다고 본다. 나는 의대생이던 25세 때처럼 지금도 장애와 질병 없이 살고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 50대의 자아는 20대 자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장수 계획에서 두 번째 부분인 건강수명은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여기서 어디로 나아갈까? 내 삶의 궤적은 어떻게 그려질까? 중년이 되면 이미 곳곳에서 경고판이 보인다.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곤 하는데 이는 중년의 사망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동시에 30대, 40대, 50대의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 신체 장애나 치매,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리고 이는 내가 추구하는 핵심 원리가 대단히 중요함을 역설한다. 자기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려면
자신을 더 나은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지금 당장 이 건강수명 문제를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새로운 의학의 목표. 사전에 최대한 빨리 개입하라. 장수를 추구할 때 맞닥뜨리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동료들과 내가 실습을 하면서 배운 의료 기술들이 느린 죽음보다 빠른 죽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부러진 뼈를 맞추고 강력한 항생제로 감염 병원균을 제거하고 손상된 기관을 보완하거나 교체하고 척추나 뇌에 심각한 손상을 완화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망가진 몸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목숨을 구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지녔다. 심지어 거의 죽기 직전에는 환자들까지 소생시켰다. 그러나 암,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죽음을 피하도록 돕는 능력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쳤다. 응급외상 환자를 치료할 때와는 달랐다. 우리는 이런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종말을 조금 늦출 수는 있었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일은 할 수 없는 듯했다. 문제는 우리가 양쪽 환자, 외상 환자와 만성질환 환자 집단 모두에 동일한 기본 접근법을 취했다는 점이다. 우리 일은 어떻게든 환자가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2형 당뇨병은 이런 양상을 잘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미국 당뇨협회의 표준치료 지침은 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가 6.5% 이상이라고 나올 때 환자에게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평균 혈당 140mg/dl에 해당한다. 혈당 정상값은 100mg/dl며 당화 혈색소로는 5.1%다. 이런 환자는 몸이 인슐린을 더 만들도록 돕는 약, 몸이 생산하는 포도당의 양을 줄이는 약, 더 나아가 인슐린 호르몬 자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약 처방을 받는다. 혈액 속 포도당을 포도당 내성이 강한 세포 조직 안으로 집어넣어 저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화 혈색소 검사에서 6.4%라고 나온다면, 즉 평균 혈당이 137mg/dl라고 당뇨병 기준보다 겨우 3점 낮게 나온다면 학술적으로는 2형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 표준 지침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벼운 운동, 모호하게 정의된 식단 조절, 가능하다면 메트포르민 같은 포도당 조절 처방약 복용, 연간 모니터링을 권고한다. 기본적으로 더 진행되어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여 치료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2형 당뇨병에 접근하는 거의 완벽하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하겠다. 2형 당뇨병은 혈액검사에서 이 마법의 진단 문턱을 넘어서기 훨씬 전에 시작되는 대사 기능 이상 스펙트럼에 속한다. 2형 당뇨병은 그 스펙트럼에서 그저 마지막 표지판이 서 있는 곳일 뿐이다. 환자가 이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기 훨씬 전에 개입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당뇨병 전 단계조차 아주 늦은 시점이다. 이런 병을 감기나 골절처럼 치료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감기는 걸리든 걸리지 않든 둘 중 하나다. 골절도 마찬가지다. 당뇨병은 이런 이진법 질병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료 개입은 임상 진단이 나오면서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다. 왜 이런 체제가 받아들여져 있을까?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서는 것, 2형 당뇨병을 비롯한 뇌기사 질병이 사람들에게서 출현하지 못하게 막는 것, 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일이 터진 뒤 대응하는 대신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셋 전환이야말로 느린 죽음을 공격하는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질병을 앓으면서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질병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병의 출현을 늦추거나 막기를 원해야 한다. 사전 대응 의학의 힘.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현대의학이 우리 모두를 죽일 가능성이 높은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을 언제 어떻게 치료할지 정말로 잘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어느 정도는 각 뇌기사 질병이 감기 같은 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질병의 과정에 가깝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사실상 희소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뇌기사 질병은 누적되는 양상을 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위험 요인이 추가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종합되는 형태다. 게다가 이 각각의 위험 요인 중 상당수는 비교적 쉽게 줄이거나 심지어 제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위험한 요인들은 이 책에서 논의할 전술과 행동 변화를 통해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나 토대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질환이 뿌리를 내리기 전이 아니라 시간표의 잘못된 끝자락에서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뒤에 치료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중요한 경고 표지판들을 무시하며 이런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시점에 개입할 기회를 놓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내 기사 질병을 연구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주류 의학은 이 병들의 근본 원인을 중요한 측면에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가 건강검진 때 의뢰받고 논의하는 전형적인 콜레스테롤 수치와 그 배후에 있는 기본 가정의 상당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쓸모없다고 할 수준까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다. 현재 2형 당뇨병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는 거의 알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이 대사 이상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혈액 검사를 하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나오곤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정상 또는 평균은 최적과 동의어가 아니다.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대사 이상은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데도 기여한다. 대사 건강을 잘 파악하면 각 내기사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식사요법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식사요법에 관해 논증을 펼치는 대신 영양생화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운동은 월등한 차이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장수 약물이다.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데서 운동을 가까이나마 따라올 만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대다수는 운동을 거의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유익하기는커녕 해를 입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삶에서 힘들게 배웠듯이 신체 건강과 장수의 추구는 정신 건강을 무시한다면 다 헛짓거리다. 정서적 고통은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의 장수를 다룬 또 다른 책이 왜 필요할까?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자문해왔다. 건강 장수를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것,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안내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내 목표다. 나는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인다면 수명을 10년쯤 연장하고 건강 수명을 20년쯤 연장할 수 있다는, 또래보다 20년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한다. 더 넓게 말하자면 장수는 의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만성질환을 막고 우리의 건강 수명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병에 걸리거나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이미 쇠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는 예방의학이 아니다. 사전 대응의학이다. 나는 이 새로운 의학이 개인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전술.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 개선하기. 의학 2.0과 의학 3.0의 핵심 차이는 우리 전술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대개 의학 2.0은 감염이나 골절처럼 급성 문제가 생길 때만 당면한 문제의 단기 해결책을 갖고 개입한다. 의학 3.0에서는 전술이 일상생활과 엮여야 한다. 말 그대로 전술과 함께 먹고 함께 숨쉬고 함께 자야 한다. 의학 2.0은 크게 시술과 약물 치료라는 두 가지 전술 유형에 의존한다. 반면에 의학 3.0의 전술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 외인성 분자다.
외인성 분자는 약, 호르몬, 영양제 등을 뜻한다. 의학 3.0에서 우리의 첫 번째 전술 영역은 운동이다. 건강수면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지나치게 폭넓은 용어 중 하나다. 공원에서 걷기부터 산악 자전거를 타고 고개 넘기, 테니스 치기, 체육관에서 엮기 들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활동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운동이라고 불리지만 각 활동의 효과는 분명히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나눌 것이다. 근력, 안정성, 유산소 효율, 최대 산소 섭취량이다. 수면과 건강 수명의 한계까지 다다르고 싶다면 이 네 가지 요소 각각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내 목표는 살을 빨리 빼는 법이나 허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통증과 장애가 없는 상태로 다양한 움직임에서 근력, 지구력,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운동의 목표다. 운동은 세월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 바뀐 또 다른 영역이다. 나는 예전에는 다른 무엇보다 영양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면과 건강수명 양쪽에서 운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장수약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운동은 사망 자체를 늦출 뿐 아니라 인지와 신체 쇠퇴를 다른 개입수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또 우리는 운동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서 건강에도 효과를 미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다양한 유형의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만이 아니라 왜 하는지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두 번째 전술 영역은 영양이다. 나는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말아라고 하거나 모두가 따라야 하는 특정한 식사요법을 처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저탄수화물 대 구석기 대 비건 등을 놓고 벌어지는 무익하기 짝이 없는 결코 끝나지 않을 식단 전쟁에서 어느 편을 들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종파 논쟁을 피하고 대신에 생화학 증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가장 뛰어난 과학적 증거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라고 말한다. 여기서 골디락스 지대,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적게 먹지도 않고 딱 알맞게 먹는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목표는 당신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섭식 패턴을 찾아내어 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술 중 돌에 새겨지듯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최대한 많은 원천에서 피드백을 받아 무엇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지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고 낡은 전술을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좋은 전략이다. 다음 전술 영역은 수면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온 영역이 이것이다. 다행히 지난 10여 년 사이에 수면은 마침내 받아 마땅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수면의 중요성과 잠을 제대로 못 잘 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잠을 푹 자고 깨어났을 때의 느낌,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만큼 좋은 것은 찾기 어렵다. 좋은 잠은 우리가 타고난 생리적 수성 과정, 특히 뇌에서 이루어지는 수성 과정에 대단히 중요하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인지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부정적인 결과가, 특히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결과가 연쇄적으로 빚어진다. 나도 한때는 밤새우는 것을 좋아하고 잠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이나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술 영역은 정서 건강이다. 나는 이것이 다른 영역들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건강 수명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 나는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거의 없어서 다른 장들과 달리 탄탄한 실험 데이터와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대신에 개인 경험은 대단히 풍부하다. 그래서 지난 세월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고 내가 망쳤던 인간관계를 복원하기까지의 아주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최소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이고 적절하게는 당신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제고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수면, 질과 양 높이기. 뇌의 최고의 약, 잠을 사랑하는 법. 2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우리는 잠을 왜 자야 하는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잠이 단기 수행 능력과 장기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지금은 만성 수면 부족이 신호등 앞에서 깜빡 잠이 들게 하는 급성 수면 부족보다 훨씬 더 은밀한 살인마임을 안다. 수면 부족과 감기에 잘 걸리는 것부터 심장마비로 죽을 위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건강 위해 사이에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대사기능 이상이 나타날 위험이 커지며 심하면 2형 당뇨병까지 걸리고 몸의 호르몬 균형마저 깨질 수 있다. 돌이켜보면 30대에 내 건강 문제 중 적어도 일부는 오만하게 잠을 무시한 데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잠은 몸에도 중요하지만 뇌에는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 양뿐 아니라 질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잠은 우리의 인지기능, 기억, 더 나아가 정서 균형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밤에 잠을 푹 자고 나면 모든 면에서 훨씬 상쾌해진다. 무의식 상태에서도 우리 뇌는 여전히 작동하면서 생각과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면은 도시가 거리를 청소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뇌를 청소한다. 또 숙면이 늙어갈 때 인지력을 보존하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수면 부족은 장기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최적의 수면 시간은 얼마일까? 잠은 얼마나 자야 할까? 이 질문은 까다롭다. 우리 수면 주기가 감정과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햇빛, 소음, 인공 조명 같은 외부 요인들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수면 부족에도 꽤 잘 적응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옳다고 재확인하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다. 하룻밤에 약 7.5에서 8.5시간을 자야 한다고. 캄캄한 동굴에서 이루어진 실험들을 통해 우리의 약 8시간 수면 주기가 어느 정도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일 수 있다는 증거들까지 나와 있다. 즉 타협이 불가능한 요구 조건임을 시사한다. 수면 시간을 이보다 상당히 더 줄이거나 상당히 더 늘리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단 하룻밤이라도 잠을 설치면 우리의 신체 및 인지 수행 능력에 해로운 효과가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경주나 경기에 나서기 전날 밤에 제대로 못 잔 운동선수는 푹 잔 선수보다 성적이 확연히 떨어진다. 지구력도 떨어지고 최대 산소 섭취량도 떨어지고 최대로 낼 수 있는 근력도 떨어진다. 땀을 내는 능력조차도 지장을 받는다. 그리고 부상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2014년에 하룻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젊은 운동선수가 8시간 넘게 자는 선수보다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2.5배가 넘는다는 관찰 연구 결과도 나왔다. 숙면은 수행 강화 약물과 같다. 한 연구에서는 스탠퍼드 농구 선수들에게 쪽잠을 자든 말든 간에 하루에 10시간 자려고 애쓰고 술과 카페인을 피하라고 했다. 5주 뒤 슛의 정확도가 9% 증가했고 달리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 직업 운동선수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수면은 운전 같은 더 평범한 과제의 수행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직업 운전사들이 하룻밤 잠을 못 잔 뒤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응 시간이 훨씬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타깝게도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기 같은 것은 없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훨씬 어렵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에 너무 피곤해서 눈이 계속 감기는 가운데 힘들게 운전한 적이 있다고 답한 운전자가 3명 중 1명꼴로 32%라고 나왔다. 수면과 대사 건강의 관계. 수면과 대사 건강의 관계는 언뜻 볼 때면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빠진 연결고리가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잠을 잘 못 이룰 수 있으며 수면 부족은 더욱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일종의 되먹임 고리가 형성된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며 그 결과 진정시키는 것과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투쟁 도피 반응의 일환인데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포함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들의 분비가 촉발된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인다. 또 간의 포도당 분비를 일으키는 한편으로 근육과 지방 조직의 포도당 흡수와 이용을 억제한다. 아마 포도당이 가장 먼저 뇌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때 스트레스로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 수치가 증가한다. 나는 이런 양상을 나 자신에게서도 보았고 환자들에게서도 종종 본다.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밤 동안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코르티솔 농도가 높다는 징후다.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바람에 더 악화될 때도 흔하다. 이런 양상이 지속된다면 높아진 혈당 수치는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 부족은 식품에 관한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브 벤코터 연구진은 피험자의 하룻밤 수면 시간을 4-5시간으로 제한했을 때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렙틴의 농도가 억제되고 허기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즉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비합리적일 만치 몹시 허기를 느낄 수 있으며 건강한 식품보다는 고열량 가당식품에 손을 댈 가능성이 더 높다. 수면 부족에 더 시달리는 이들이 밤늦게 한 번 더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벤코터 연구진은 후속 연구에서 수면이 부족한 이들이 푹 잔 이들에 비해 다음날 약 300칼로리의 열량을 더 섭취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관 질환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완벽한 요리법이 된다. 수면과 심혈관 질환. 교감신경계는 수면 부족이 심혈관 질환 및 심장마비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위협을 지각할 때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왈칵 분비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증가한다. 안타깝게도 수면 부족도 거의 동일한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교감신경계를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한다. 우리는 투쟁 도피 반응에 갇히고 혈압과 심박수는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이는 우리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내가 즐겨 착용하곤 하던 자가 연속 측정기들을 통해서였다. 잠을 설치는 밤에 내 심박수는 더 높아지고 심박수 변동은 더 줄어들었다. 장기간에 걸친 수면 부족이 심장 발작 사건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문제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같은 방법을 써서 명확히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두 대규모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하룻밤 6시간 미만의 수면 부족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6에서 26% 증가한다고 나왔다. 이 결과가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심장병 위험이 높을 수도 있다. 근무 시간이 더 길거나 소득이 낮거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멘델 무작위화 자료는 하룻밤 수면이 6시간 미만일 때 심장마비 위험이 약 20% 높다는 관찰 결과가 옳다고 재확인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하룻밤 수면이 6시간에서 9시간일 때 심장마비 위험이 더 적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숙면은 나처럼 유전적으로 심장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을 믿고서 나는 수면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렸고 환자들의 수면 습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면을 개선하는 10가지 방법. 1.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꼭 마셔야 한다면 오후 6시 이전에 딱 한 잔만 마시기 바란다. 술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인보다 더 수면의 질에 지장을 준다. 술이 유발하는 졸음을 수면의 질과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2. 잠자기 전 3시간 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더 일찍부터 먹지 않으면 더 좋다. 허기를 약간 느끼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편이 가장 좋다.
3.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자극을 주는 전자기기를 피한다. 잠을 잘 못 잔다면 모든 종류의 화면을 피하려고 노력하자.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봐야 한다면 청색광을 줄이는 쪽으로 화면 설정을 하자. 4. 잠들기 적어도 1시간 전부터 메일을 읽거나 소셜미디어를 훑거나 하는 등 불안을 유발하거나 자극하는 모든 것을 피한다. 그런 것들을 접하면 뇌에 반추하고 의뢰 걱정하는 영역이 활성을 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5.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우나나 온탕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그런 뒤 시원한 잠자리에 들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에 잠잘 시간이 되었다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해도 좋다. 6. 방은 시원해야 하며 약 섭씨 18도가 이상적이다. 잠자리도 시원해야 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원한 매트리스를 비롯해서 시원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7.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한다. 가능하다면 얼굴 앞에 손을 갖다 대도 보이지 않을 만치 어둡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안대를 사용하자. 8.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과학자들이 수면 기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적어도 8시간, 더 나아가 9시간은 잠잔 뒤에 일어날 필요가 있다. 9. 깨어있는 시간을 정해놓자. 그리고 주말에도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잠드는 시간을 바꿀 수 있지만 매일 밤 적어도 8시간을 자는 것을 우선순위에 올린다. 10. 수면에 강박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알람 시계가 필요하다면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돌려놓아야 한다.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잠자기가 더 힘들어진다. 수면 측정 수치가 낮게 나와서 걱정스럽다면 수면 측정 장치를 아예 빼놓는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수면은 몸 전체뿐 아니라 국부적인 차원에서도 뇌, 심장, 특히 대사에 혜택을 주는 경이로운 자체 약물이다. 따라서 진화가 수면을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면 나는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냥 받아들이자. 질병 예방 읽어드렸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더 젊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극히 일부만 읽어드렸는데요. 건강 장소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